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지 대법원이 오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문건 98건을 추가로 대거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청와대, 제목만 봐서는 폭발성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건들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재판거래 파문 관련 문건은 모두 98건입니다. 등장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문건엔 청와대와 대법원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문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BH 배제 결정 설명 자료, VIP 자료 등 제목의 문건들입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증원, 민변의 대법관 입성 등 민감하면서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 등도 내용에 따라 큰 후폭풍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의 문건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대법원 자문기구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검찰 고발이냐 법원 자체 해결이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대법원 앞은 오늘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변은 관련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 거래는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살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대법원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단순한 사법농단이 아니라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 테러 사건입니다. 왜? 이 판결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양승태와 박근혜가 죽였습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오늘 이들 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들의 이름입니다. 고발인은 KTX 열차 승무부 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정교조 등 재판거래 파문 의혹과 관련 있는 17개 단체와 민변입니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 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 청구권,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대법원이 책임져라. 민변과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같은 자리,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재판거래 파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대법원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있고 목숨이 담겨있는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재판을 진상하고 재판을 팔아넘겼습니다. 간섭한 건 맞지만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세 차례의 법원 셀프 조사를 통해 법원 조사의 한계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재판거래 당사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사법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국회의원회 간 세미나실에선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련한 피해 사례 보고가 이어졌는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집단 해고, 긴급조치 피해자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례도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화 군함도로 잘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지난 1997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쯔비시와 전일본 제철 등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잇따른 패소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소송은 한국법원에서 다시 시작됐고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서울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이 1억 원으로 다 씻겨질리야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함과 한이 70년 만에 조금이나마 풀리는가 싶었는데 세상 일이 그리 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일본 제철 등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고용해 대법원에 재상고합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뭐 때문에 이리 오래 걸리고 있는 걸까요? 2015년 3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주일 대사 출신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명하며 최대 관심사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 취지 파기 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고 이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소송은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차원에서 작성됐습니다.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2015년은 그해 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돈 10억엔과 위안부 문제를 맞바꾼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정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과 눈물을 도외시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과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보자는 절규를 외면하고 복원해야 할 한일 우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의 이런 의중을 상고법원 도입의 지렛대로 삼아 거래를 하려 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은 또 어떤 대법원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 사안인데 왜 대법원이 이걸 판단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제징용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비정상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처음 참여한 분들은 모두 9명. 대법원에서 사건이 잠들어 있는 사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은 이제 단 2분입니다.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질 폭행으로 커다란 비난과 물의를 빚었던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전 무죄 기각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지민 기자입니다.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이사장이 10시간 넘는 법원 영장 실질심사 끝에 어젯밤 11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범죄 혐의 일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에 염려가 없다.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이명희 이사장을 구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입증을 하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인정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인천 하얏트 증축공사장 갑질 동영상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없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명희 이사장도 혐의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가위를 던졌다든지 하는 특수폭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노력은 굉장히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 것도 감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중론입니다. 어떤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적 감정과 그리고 순전한 법률적 판단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그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법조계에선 아무리 법리가 그렇다 해도 이명희 이사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석방됐을까 하는 의문도 상당합니다. 유난히 엄격하고 촘촘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그럼 법원이 그와 같이 다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엄격하게 법 논리를 동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영장을 쉽게 발부해 주면서 왜 이명희 사건에서는 그렇게. 시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관들이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법원 영장 기각을 성토했습니다.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초들 눈에는 당연히 보이는 것을 해당 법관은 눈을 감고 외면했다. 이명희 이사장 영장 기각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허탈하면서도 분노에 찬 반응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재검토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지능정보사회와 인권에 대해 모색해보는 국제인권 심포지움이 오늘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제인권 심포지움 어떤 심포지움인가요? 네, 법무부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주최로 서울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인데요. 네.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 안나 디아만토풀루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네.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네, 토의는 일단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권,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과 사회권 등 크게 이 두 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자체 특징에 따른 이 구조적 인권 침해와 개인 자율성 침해, 그리고 이런 우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후자는 신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정보와 소득 격차, 그리고 불평등 등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술의 발달하고 개인 자율성 침해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른바 프라이버시와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달로 각 개인은 누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공유를 하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즉, 이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와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 밖에 광범위한 CCTV 등 이 국가나 공권력 등에 의한 감시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 등도 아울러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안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차원의 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불러왔다면 그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궁극적으로 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른바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지를 받고 또 해결책 및 정책을 제안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웹에 바탕한 이 커뮤니티 민주주의 실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 격차, 사회적 불평등도 저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 디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자치권 프로젝트가 개발과 시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정보로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통제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거래 관련 오늘 공개된 98건의 추가 문건에 상고법원 도입 관련 청와대 등 권력기관과 부적절한 흥정을 하려한 정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고 관련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선 법원의 고발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책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일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 대상으로 인정되는 제250기 손해배상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7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